사교육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정말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은데 언어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배워도 뭔지 모르겠어요. 배워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인간한테 특히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다양성이 강조된 사회에서 인간에게 언어란 무엇일까?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을 갖게 됐는데 작가님의 두 번째 강연에서 저도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A와 B의 대화를 잠깐 보실게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죠? 자, 한 가지 더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A가 여자예요? B가 여자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영어로 물어보셨다면 문법을 풀기 위해서 머리가 지끈지끈할 3번 꼬여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천재란 뜻입니다. B는 A가 왜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대답했죠.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갖다 한 번에 풀어버렸어요. 놀랍죠? 인간이 이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일단 문법적으로 봅시다. 여러분은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한 번에 풀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추측을 하셨는데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추측을 했어요. A와 B는 연인 관계다. A가 갑자기 와가지고 연인 관계를 끝내자는 의미에서 헤어지자고 했다. 그랬더니 B가 이 헤어지자고 한 의미가 평소에 좀 수상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떤 놈이야라고 물어봤다. 그죠? 이렇게 다 해석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의 얼굴도 보여드린 적이 없고 말투를 들려드린 적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지도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추측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인간이 그냥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인간은 뭐에 강하냐? 스몰 데이터에 강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건 딱 4개의 단어밖에 없어요. 이 4개의 단어만 보고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얼굴, 그 두 사람의 관계, 지금 이 상황, 이걸 다 지어냈어요. 근데 인간이라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비슷하게 지어냈어요. 그게 우리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자, 다음 상황 볼게요. 여보세요? 키카드 깜빡. 인터콤으로 가족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라는 얘기죠? 문 열라는 얘기죠. 근데 키카드 깜빡이라는 단어에 문 열어라는 게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묘하죠? 왜 그냥 문 열라고 안 할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서 그래요. 이게 언어의 묘함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명대사가 감동적인 거예요. 그죠? 명대사일수록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대사를 보고 자기 얘기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명대사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자, 제가 한번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그 여학생이, 대학생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마침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때가 바야흐로 2008년이었는데 2008년에 패션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그때 대체로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던 이상하게 생긴 오스트레일리아의 양털 부츠가 한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어그 부츠. 그래서 어쨌든 그 여성분이 그 까만 어그 부츠를 신고 그 위에 빨간 트렌치 코트를 입고 등장을 하셨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무슨 패션이 세종대왕임. 자, 얼마나 많은 인문학적 지혜가 저 농담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저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선 첫째, 내가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농담을 할 때는 상대편도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세종대왕이 누군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세종대왕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녔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옷뿐만이 아니라 신발의 디자인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묘한 게 뭐냐면요. 저 농담에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자,
상대편이 입은 옷을 갖다가 조선시대 곤룡표에 비교했다. 이거는 그게 유머죠. 그게 유머의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저 세종대왕을 어떤 다른 왕으로 교체해도 웃겨야 되는데 저 세종대왕을 어떤 왕으로 교체하면 안 웃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너 무슨 패션이 연산군임? 이상하죠? 왜 농담의 요점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그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 너는 세련됐다고 생각하고 옷 입지만 내 눈엔 조선시대 옷으로 보이었다는 요점은 안 바뀌었는데 세종대왕을 연산군으로 바꾸면 농담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까? 이거는 우리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래요. 자, 우리가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우리 감정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그때그때 솟아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조수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뉘집개입니다. 어느 집개인지 몰라요. 그냥 뉘집개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고유의 누렁이고 아직 보시다시피 다 큰 개가 아니라 새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는 우리나라 말에 대한 또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수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언어를 통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욕이에요. 욕은 굉장한 사회에서 순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사피엔즈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원숭이들은 50마리 이상 모이면은 무리를 갈라서거나 서로 뜯어 죽인대요. 근데 인간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린 같이 살죠. 그 이유가 뭐냐? 뒷담을 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욕과 뒷담을 깔 수 있는 능력이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면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훌륭한 언어입니다. 물론 아주 아름다운 표현도 풍부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욕도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 속에 있는 욕 중에서 이 멍멍이에 기반된 욕처럼 아주 전국을 찌르는 욕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동물이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를 갖다가 쫙 엑셀 시트로 나열을 해서 너 입냄새 난 거 마이너스 3점, 네 패션 센스 마이너스 7점, 너 말투 마이너스 5점 이래가지고 그걸 더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면 그 사람이 그 증오를 느껴요?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한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내 증오를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을 나는 너는 인간이 아니고 새끼 멍멍이라고 본다 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게 언어의 묘함이라는 거예요. 저 멍멍이의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욕으로 쓰는 그 단어가 있고 강아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의어예요? 아니에요? 동의어긴 하죠? 똑같은 동물이니까. 근데 우리 엄마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의 볼을 꼬집으면서 우리 강아지라고는 할 수 있는데 묘하죠? 왜 그래요? 같은 동물인데. 그게 인간의 언어예요. 그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 욕이 된 다음에 이 멍멍이라는 동물은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렇게 순하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뭘로 변하냐? 접두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접두사가 되냐면 우리가 흔히 극부정 접두사라는 게 돼요. 어떤 단어든지 앞에다가 개를 붙이면은 부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 언어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오묘한 일. 그게 뭐냐면은 인버전이라는 거예요. 인버전이 거꾸로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욕이 되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칭찬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저게 극긍정 접두사가 됩니다. 그래서 개 쩔어, 개 멋있어, 개 예뻐 이런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게 진짜 언어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의 세계를 들어볼지 모르는 사람들은 동의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언어가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 지금 최신 기술이 인공신경망 번역기라는 겁니다. 근데 인공신경망 번역기가 문학작품이라든지 시 같은 걸 굉장히 잘 번역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제 영어 공부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시와 문학작품 같은 건 굉장히 잘 번역합니다. 논문도 굉장히 잘 번역해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는 말의 대부분 논문이나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가 이걸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글 번역기가 인간한테 어려운 걸 잘한다고 해서 인간한테 쉬운 것도 잘하라는 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에다 뭐라고 넣느냐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툭툭툭툭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좀 상스럽게 뱉어내는 말을 얘가 이해할까? 그래서 어떤 문장을 집어넣냐면 내가 1살 위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고개 돌리고 마셔 XX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번역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어떻게 출력을 했냐면 일단 내가 1살 위니까를 I am 1 year old로 번역했습니다. 1살이야. 왜냐면 1살 위니까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왜 그 말을 꺼내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문장 형이라고 부르고를 갖다가 I call you brother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빠져도 되는데 영어는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앞에 주어랑 뒤에 주어가 같은 주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날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브라더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더랑 형이 같은 단어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고개 돌리고 마셔를 갖다가 그냥 turn your head and drink it. 그거 뭔 뜻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 고개를 돌리고 마시래? 왜? 형이라는 단어는 일단 나를 윗사람 대접해달라는 뜻이고 한국 사람은 누구를 윗사람 대접할 때 고개를 똑바로 쳐다보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이해되는 문장이지 문장을 완벽하게 번역한다고 해서 번역되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인공지능 번역기의 성능이 좋아져도 한국말이랑 영어가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인 이상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영어 공부를 옛날처럼 읽기 위주, 논문 위주, 문어책 위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줄 아는 영어가 뭐랑 똑같아져요? AI가 잘하는 영어랑 똑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왔느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가장 빠른 시간에 나라를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전 세계를 둘러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전쟁처럼 엄청난 파괴를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새로 도시를 올려보고 그 국가를 만들어 본 나라의 노하우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시험제도가 그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형식을 배우고 문법을 배워가지고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받았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그 어려운 책을 갖다 컴퓨터가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자유롭게 내가 슬프면은 슬프다. 내가 즐거우면은 즐겁다. 내가 농담이 있어서 같이 웃고 싶다. 그러면 같이 웃자.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AI 시대의 영어 공부는 즐거운 영어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언어 공부 계속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세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화를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의 음성으로 맥락까지 파악을 하면서 전화를 해주는 기술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지금 AI 작가들이 신문기사를 적는다고 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언어학이 인간이 가진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따라하죠. 근데 인간은 그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인간들의 언어를 갖다 따라할 수는 있지만 인간들이 새로운 단어를 갖다가 계속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1세기는 다시 한번 문학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단어, 새로운 비유법, 새로운 표현법을 만들 줄 아는 사람만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단어를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빠른 속도로 찍어내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원래 애글루티네이션이라고 하죠. 교착이 강한 언어라고 합니다. 교착이 악교할 때 풀 교자에다가 압착할 때 착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랑 한국말 하나를 붙인 다음에 빵 찍어가지고 가운데자가 탈락되면서 이렇게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교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가장 지금 못하는 조합이 교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선입견의 벽을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언어를 갖다 변형시키고 창조시키고 모델링하는 그런 본능을 갖다 더 일으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세상 안에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언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거 보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항변을 들어보면 아이들은 그건 우리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끼리 나눌 때는 우리 그냥 일상 언어다. 어른들 세상하고는 우리 세상하고는 언어의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다가 지금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이해해야 되는 건가? 이해할 수 있을까나? 라는 갑자기 띵 하고 왔어요. 애들이 왜 그런 언어를 쓰느냐? 어른들이 싫어서 쓰는 거예요. 어른들이 못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애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과 부모님이 하는 선생님이 부모님이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듣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은 남들과의 소통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을 때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언어적으로. 그런데 어른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어른들이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자기네만의 언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언어를 갖다가 왜 만드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엄마 허락받고 청소년으로서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여자 만나가지고 오늘 밤 10시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흔쾌하게 그래 갔다 와라고 하는 엄마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은폐해야 되죠. 사실을 은폐해야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만의 언어를 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청소년의 언어가 어른들의 언어와 굉장히 극심하게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이 그만큼 걔네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또 어디가 언어가 그렇게 다른 줄 아세요? 교도소예요. 교도소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야간 자율학습하고 바로 학원 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애들의 삶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걔네들이 언어를 이상하게 쓴다고 이게 충격받고 이거는 어른이 할 건 아니라고 봐요. 어른 인생도 오래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왜 애들이 저런 언어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그 필요성을 없애주는 게 어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애들이 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덜 들게 해줘야 돼요. 근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감시를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암호화시키는 거죠. 너무 명쾌하게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어른들, 이걸 절대로 이해 안 하고 싶어하는 어른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분들은 이제 소외되는 거죠. 점차 갈수록. 점점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주류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좀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작가님 언어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적었는데요. 이제 남북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부드럽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북한의 언어와 남한의 언어가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서서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 용어라든지 아니면 법을 공포하는 데 쓰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북이 공동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전이라든지 이런 게 발간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남북이 화해 모드로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하고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언어를 갖다가 다 표준화시켜버리는 것보다 북한의 어떤 맛깔나는 표현들,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옛날 표현일 수도 있고 또 75년 동안 고립돼서 살면서 생긴 그런 표현들 수도 있고 또 거기도 감시가 심한 나라다 보니까 여러 암호 같은 그런 단어들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런 단어들이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말의 표현력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우리 조승현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융합이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리더십은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언어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언어 역량 기반의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질문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저희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과 함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습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미래학자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그렇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130세 정도,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결코 그 퇴직금만 믿고 인생을 살아가도 안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기존의 풍계가 다 바뀌어요. 이게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는 산업시대의 유물입니다. 이미 무너졌어야 됐는데 뭡니까? 환성으로 살아있는 거죠.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잘 설계해도요, 취업률, 실업률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